소의 변경. 사실 이제 소 변경은 이제 프롬 보자기 위법 확인 소송 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구소가 보자기 여파 소송으로 제기가 됐었고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과연 취소 소송으로 거부 처분 취소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과거의 소의 변경 테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 전자는 소의 종류의 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후자는 민사소송과의 사이에서의 소 변경, 청구 내용의 변경. 이렇게 총 4개로 나눠서 살펴봤었고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부분에서 프롬 부자기 위법 확인 소송 투 거부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었고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어서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도 없고 여기저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부자기 위법 확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해본 겁니다. 했던 내용이죠. 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이제 22조 있죠. 21조에는 소의 종류의 변경, 22조에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21조, 22조 다 우선은 취소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무효등광인송에 준용되고 있죠. 21조는 37조에서 준용하고 22조는 38조 1항에서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이 되죠. 근데 이 22조가 38조 2항에서 부자기 여파인 소송에 준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우선은 당장 뭐가 문제인지부터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22조가 38조로 가니까 무효등광인 소송에는 이렇게 준용을 하고 있는데 부자기 여파인 소송은 이렇게 준용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부 처분이 있는데 거부의 의사표시가 나와 있는데 근데 소송을 오지정한 거죠. 소송의 형식을 잘못 지정해서 부자기 여파인 소송을 제기했더라. 이럴 때는 처분 변경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원래도 거부가 있었고 지금도 거부가 있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건 그냥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부자기 여파인 소송이랑 취소는 소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21조와 37조를 근거로 해서 37조에서 21조의 이 소의 종류의 변경을 부자기 여파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냥 바꾸면 돼요. 처음부터 거부 처분이 있은 경우에 소송 형식의 오지정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연 처음에는 진짜로 부자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부자기 여파인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온 거죠. 이때 왜 소를 바꾸려고 하죠? 또 절차적 심리설. 이건 절차 심리만 하기 때문에 응답만 유도하는 소송이니까 거부라는 응답이 이미 나온 거죠. 이제 소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은 이제 각하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만족하느냐? 아니죠. 허가가 나온 게 아니죠. 거부가 됐으니까 그 거부를 또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아예 새롭게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할 거냐? 아니면 이 소변경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부자기 여파인 소송이 22조가 준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22조 가지고 이 소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21조잖아요. 소의 종류의 변경.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라도 이 소변경을 허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생기겠죠? 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얘는 뭘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냐? 여기에 있는 요거를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21조를 확대 해석한다. 얘는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얘는 뭘 한정 해석한다는 얘기냐? 21조를 한정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확실히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22조를 부작위 여파인 준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준용 안 하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작위가 있다가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이거는 처분 변경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준용 안 하는 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소변경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이건 처분 변경이 아니라는 거야. 거부는 최초의 처분이 나온 것일 뿐이야. 처분 변경 문제는 생기지 않고 그래서 22조를 준용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원래 21조를 근거로 해서 소변경하면 되는 거야. 21조는 모든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위 여파인 송이 구소고 취소송이 신소가 되는 이런 소의 종류의 변경, 물론 21조를 근거로 가능하지. 모든 소의 종류의 변경이 21조를 근거로 되는 거거든. 이건 처분 변경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긍정설이에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부정설은 뭐라는 거냐면 이건 처분 변경이 맞아. 부작위라는 처분이 거부라는 처분으로 바뀐 거야. 야, 근데 이거 처분 변경 맞는데 22조를 부작위 여파에서 준용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 이런 경우에 소변경은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게 처분 변경이 맞거든? 맞는데 처분 변경을 소변경을 지금 준용 안 한다, 적용 안 하겠다라는 말은 이렇게 부작위에서 거부로 바뀌었을 때 소변경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준용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21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의 종류의 변경은 아까 위에 문제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거부가 있었는데 근데 부작위 여파 이송을 제기하는 상황처럼 그냥 그 소송의 형식을 오지정했을 때만 21조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고 부작위 여파 인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그런 소변경에서 오지정만 된다는 거고 오지정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는 소변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주장이 바로 부정설이 됩니다. 긍정설은 뭐라고요? 부작위 있다가 거부가 나왔을 때 이거는 처분 변경 문제가 아니다. 부정설은 뭐라고요? 부작위 있다가 거부가 나왔을 때 이건 처분 변경 문제가 맞다. 얘는 처분 변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지 않는 건 소변경 가능성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는 처분 변경이 맞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예 소변경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치면 21조는 전제는 뭐예요? 부작위 여파 이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21조는 얘는 모든 상황 다 된다. 이건 원래 소의 종류의 변경 다 된다라는 의미다. 밑에 얘는요. 얘는 부작위 여파 이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꿀 때는 오지정에 따른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지정이 아닌 상황, 부작위가 있다가 진짜로 있다가 거부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소변경이 21조를 가지고도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 21조를 확대 해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2조를 부작위가 거부로 바뀌는 거는 포함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좁게 보는 거고요. 한정 해석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21조를 한정 해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22조를 부작위가 거부로 바뀌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꾸로 확대 해석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많은 분들은 21조의 확대냐 21조의 한정이냐 이렇게 보시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22조를 확대 해석할 거야 22조를 한정 해석할 거야의 문제로 접근을 하시기도 해요. 그냥 비기비기예요. 얘를 확대 해석하면 22조는 이 문제에서 한정 해석되고요. 얘를 한정 해석하면 22조는 확대 해석이 됩니다. 판례는 실제로 그냥 부작위 상태였는데요. 이 부작위 상태에서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실제로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나왔다고
나왔다고 보고 소변경 신청했을 때 받아줬어요. 실제로 거부 처분이 나왔냐 안 나왔냐 중요하지 않죠. 전제가 뭐였어? 부작위 상태에 있다가 거부가 나온 상황을 전제로 소변경 신청을 했는데 받아줬어요. 받아줬고, 네, 그래서 얘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부작위 위협 파이송을 취소를 바꾸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부가 있었든 아니면 처음에는 부작위 상태였든 간에 이건 어쨌든 소의 종류가 바뀌는 건 분명해요. 분명하고, 그럼 이제 21조의 문제로 넘겨주고, 그리고 21조에는 그 어디에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송을 거부 처분 취소를 바꿀 때는 오지정의 경우에만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한정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다시 들어도 어렵나요? 네, 여기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던데. 네, 부작위 파이송하고 의무이행 소송의 관계는 뭐 위에서도 우리가 이걸로 봤군요. 네. 뭐로 본다고? 얘를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은 본안 심리의 범위를 판결시가 똑같기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게 된다. 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심리 범위에 관한 문제죠. 아까 보면은 이제 응답 의무설, 뭐 자기 의무설 이렇게 학설명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의무가 인정될 때만 인용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고, 예, 이건 본안 심리를 어떤 식으로 보자는 거냐? 절차적 심리설은 통설 판례 입장이죠. 1단계에서 절차적 심리만 한다. 응답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본다. 응답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실체적 심리설은 밑에 있는 1단계에서 소극적인 위법 상태, 부작위 제거를 목적으로 절차 심리하고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안 밟아도 되는지 심리하고, 그 다음에 밟아야 된다라고 하면 2단계에서 적극적 처분의 이행 확보, 즉 허가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 심리까지도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 이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아직까지 행정부가 아무 판단 안 내렸죠? 아무 응답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먼저 판단 내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전 소송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이러면 행정소송법의 해석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건 법원이 먼저 판단 내렸으니까 행정감독 기능을 인정해서 선결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네,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부작위 파이송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제가 이제 한 번에 모아서 한번 쭉 풀어보고 나서는, 이런 흐름이로구만. 네.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작위 파이송인데요. 근데 거부 처분이 들락날락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봅니다.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감동하고 그래. 또. 네, 절차적 심리설, 소극적 상태만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체적 심리설, 적극적 처분의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쳤을 때, 본안 심리를 이런 식으로 볼 때 말이에요. 네,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짜라잔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이미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소송 목적인데. 그럼 소송 목적이 달성이 되어버렸죠? 네, 소액이 없어서 각하돼요. 협의의 소액이 없다. 각하 판결 받아버려요. 근데 실체적 심리설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실체적 심리설의 소의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용 처분을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허가 처분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소송 도중에 거부가 나왔다는 건 허가 처분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인용 처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부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소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해봐야 될 게 더 있어요. 소송 도중에 중간에 나온 이 거부 처분, 이거 위법 아니야? 이 판단도 해봐야죠. 아직 이 소송에서는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의 수익이 깨지지 않아요. 계속 인정됩니다. 각하 판결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본안 심리 가던 길 조금 더 빨리 뒤로 이렇게 땡겨서, 그쵸? 앞으로 땡겨서 심리를 할 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체적 심리를 하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의무이행 심판도 마찬가지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중에 거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소송 어떻게 돼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요. 가는 길. 왜? 의무이행 소송은 결국 뭘 심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나? 아닌가? 여기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위에서 본 대로 치게 되면 이 실체적 심사를 따르면 1단계, 2단계까지 심리한다고 했잖아.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 나오면 이 1단계는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응답했네.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됐고, 그 이제 2단계 심리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심리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각하 안 되죠. 그러면 소송 도중에 이렇게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소변경의 문제 어때요? 절차적 심리서를 따르게 되면 지금의 이 부작위 여파의 소송은 각하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없어서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로 신소가 취소이죠. 바꾸는 게 필요해져요. 얘는요, 그냥 지금 이 부작위 여파의 소송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바꾸는 거 필요 없어요. 뭐로 바꿔요? 여기서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판결 이후입니다. 얘네들은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상황이라면 여기 오른쪽에 얘네들 두 아이들은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입니다. 기속력 문제죠. 기속력.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준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절차 심리서에 따르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거 했을 때 그 판결의 취지가 뭐예요? 응답하라. 1994라고요. 응답하라. 응? 응답했잖아. 판결 이후에 거부란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행했네요.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어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게 없으면 간접강제 신청이 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재처분 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얘는 아예 기속력 위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 같은 거 못하죠. 배상명령 같은 거 못 받아요. 이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이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체적 심의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요, 2단계까지 통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내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게 그게 바로 판결의 취지예요. 근데 왜 거부하냐? 야, 허가 내리라고 했잖아. 왜 거부해? 이건 제대로 이행한 게 아니에요. 기속력에 위반되는 거부 처분이 돼버립니다. 그럼 간접강제는 아무런 처분 안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위반되는 무효인 처분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 요건을 충족하니까 이거 간접강제 신청돼요. 됩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 판례는 여기에 기초해서 다시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 나오면 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신청하라고 말하지 않고 또 취소 새로 제기해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만약 밑에 이런 식으로 봤다면 다시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 나오면 간접강제 가능하니까 그거 신청하라고 했겠죠. 판례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간접강제 안 되니까 새로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라. 또 요거는 거부 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소송 도중, 판결 이후. 그 다음 요번에는 거부 처분이 아니라 이익 형량의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절차적 심의서에 따르면 부작위 여파인 쪽에서는 어떠한 실체적 이익의 형량도 못해요. 하지만 실체적 심의서에 따르게 되면 가능하겠죠? 가구제 보세요. 가구제. 얘는 이익 형량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가구제 수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뭐 준용하고 있지 않고 가처분 준용도 안 됩니다. 여기 가처분 준용이 안 되는 이거는 그 거부처분 취소해서 가처분 준용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판례하고는 달라요. 그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 그 판례에서는 아니 취소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식이다 이랬잖아요.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처분은 준용될 수 없다. 그건 거부처분 취소에서의 판례고요. 여기에는 집행정지도 준용 안 돼요. 부작위협항 행성에 집행정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판례 논리대로 하면 여기 집행정지가 있으니 가처분은 준용이 안 된다. 여기 뭐야? 집행정지 없네. 그럼 여기 준용돼요? 안 되죠. 그때와는 다른 논리를 펴야 돼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이나 무효확인송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가처분 문제를 접근해 줘야 돼요. 부작위협항행송은 뭐라고? 형량을 할 수가 없었어. 가처분이 항고소송 전반적으로 다 준용 안 되는 건 똑같아요. 결론은 같아요. 하지만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여기에는 집행정지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못 들어온다. 이게 되는 거고, 부작위협항행송에서는 집행정지고 가처분이 나발이고 다 안 돼 임마. 얘는 뭐 가구제라는 게 없는 애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실체적 심의서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형량을 할 수 있으니까 가구제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집행정지는 안 돼요. 집행정지는 준용 규정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준용 규정 있고 없고 나발이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행정소송법은 이걸 전제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용 규정 있다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위에랑 비교하면 실체적 심의서를 따르게 되면 가구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집행정지는 본대 회급 복명이잖아요. 대상적 격 깨진다고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가구제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집행정지는 대상적 격이 인정이 안 돼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제 가처분 문제로 넘어가죠? 가처분 문제로 넘어갔어요? 이익형량도 되고 그리고 집행정지도 없어. 그럼 가처분 준용이 되는 거예요. 가구제 막 얘기하다가 막 맨 끝에다가 보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 이 부작위협항행송을 실체적 심의서에 따라 파악을 했을 때는 실체적 이익간의 형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제가 존재할 수 있고 집행정지는 그 대상적 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체적 심의서를 따르면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의 준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딱 써버리면 그 다음에 사정판결. 가구제든 사정판결이든 결국은 뭐예요? 이익형량의 산물이죠. 이익형량의 산물.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심의서를 따르게 되면 사정판결은 안 돼. 그래서 준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조의 사정판결을 봐봐. 27조, 29조 점프 준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작위협항행송은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안 된다. 아니에요. 거부처분 취소 사정판결 되고요. 네? 요구소송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은 요구소송이고 부작위에 대한 소송인데 사정판결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개정안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현행법 심판법 봐봐요. 현행행정심판법에 보면 몇 조에 있습니까? 44조의 사정재결 있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 요구적 쟁송이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잖아. 사정재결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잖아요. 요구소송이어서 사정판결이 없는 게 아니고 부작위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이 없는 게 아니고 얘는 뭐라고? 절차심리니까 사정판결은 이익형량의 산물이라니까? 이익형량을 못한다니까 법원이 권한이 없어. 너 어떻게 사정판결을 해? 이런 걸 딱 써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이것은 요구소송이기 때문이 아니며 거부처분 취소에서 가능하고 심판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에서 가능하다. 괄호 열고 딱
부작위여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딱 써줘봐. 그러면 실체적 심의서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의무이행 소송이랑 다르지 않다고 했죠? 의무이행 소송에 사정 판결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 부작위 여파행성의 핵심은 바로 이 본안 심리의 범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봐, 다 연결돼 있잖아. 모든 상황이 다 바뀌잖아, 이렇게. 그걸 이렇게 협의의 소익 문제, 거부 처분이 중간에 나왔을 때 여기서 이어서 소의 변경으로 연결짓기. 오예. 그 다음에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이 나온 상황, 기속력 위반 여부의 문제에서 간접강제 신청까지 물어보기. 예. 그러면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여길 질문해요? 이거 두 개 중에서? 아니죠. 여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길 질문하죠. 여길 질문해, 여기를. 그러면 이 소의 변경에 대한 논의할 때 협의의 소익 문제를 앞에다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판결 이후에 거부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는 여기를 질문해요? 아니지. 여기를 질문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 처분 의무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딱 깔아주는 거지. 응? 가구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요 실체적 심의서에 따랐을 때 상황을 보론으로 비교해주면 난리 그런 난리 없어. 알겠어? 그 다음에 사정 판결 얘기할 때 의무의 소송을 비교하면서 요거 소송 부작위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전에 이 바로 앞에 무효등 확인서에서 이런 걸 배운 적 있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할 취지가 포함된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사실 이것은 소변경의 측면에서 설명해도 설명이 되고 소병합의 측면에서 설명해도 설명이 되고 라고 했죠. 네, 교수님들은 소변경의 측면에서 많이 접근들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는 예비적 병합 상태로 봐서 소병합의 측면에서 접근을 주로 좀 하고요. 판례가. 그러니까 학설에 따라 소변경으로 끌고 가도 되고 판례에 따라 소병합으로 끌고 가도 되고 예. 두 개의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한쪽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이거 설명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분이 위법인데 그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지 취소인지의 문제는 결코 그것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허가 등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방구 뿡 했는데 이 방구 뿡이 거부인지 아니면 부작인지 이걸 식별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원고의 의사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게 무효인 경우여서 외견적 효력이든 아니면 취소인 경우여서 법률적 효력이든 어쨌든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무효항의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었고 여기도 상황 똑같아요. 똑같이 그대로 가시면 돼. 이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그 소송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전제 조건은 깔려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전제 조건은 깔려야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어쨌든 효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는 원고의 의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만약 부작위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작위가 제거되어야 되면 물론이고 거부도 취소돼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그래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 부작위의 제거라는 부분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라는 그 원고의 의사 안에 담겨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논의가 왜 나오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무효와 취소의 문제, 거부와 부작위의 문제. 네, 이 거부처분 취소이 주의적 청구로 본체가 돼주고 있고 부작위 여파이송이 예비적 청구로 이렇게 관련 청구로 병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똑같은 구조라고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지? 잘 와닿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것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까봐 제가 공인노무사에서 기출되었던 그 공사중지 명령사건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진 않다 라고 했던 그 기출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 항상 뭔가 리딩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사건을 보고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기출문제가 있냐? 없어요. 이 사건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부자기업 파기송 배울 때 그 광주 비엔날레 사건, 국가직 4급 공무원이 지방직 3급 공무원으로 승진되지 못해서 다퉜던 사건, 이거 알아둬야 된다. 이 안에 막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바로 그거네요. 그러면 왜 문제를 보냐? 판례를 보면 되지. 안 돼. 아니래요. 왜 안 되냐? 보여줄게요. 바로 이거예요. 방금 봤던 문제가 이건데, 잘 보세요. 이 문제에 제가 당시 2019년도에 판례 자료로 학생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게 있고요. 1심 광주지법 상소, 2심 광주고법 상소, 3심 대법원, 여기서 뭐야? 깨지고 파기 환송. 그래서 원심 광주고법 또 내려갔는데 다시 또 상소. 그래서 5심 대법원,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2008-10560 네, 이걸로 유명해요. 이걸로 전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A광역시가 광주광역시고요. A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곁드릴게요.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금 이게 국가직 4급이었거든요. 근무하던 갑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쓰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데리고 가면서 승진을 시켜주려고 한 거죠. 광주 비엔날레 투입이에요. A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장은 갑을 3급 지방공무원으로 승진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문을 작성해서 대내외에 공표하는 한편, 이거를요, 이 광주에서 다 알려준 거예요. 야, 갑은 이제 승진됩니다. 사실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역신문하고 이렇게 이 사람 상급으로 승진됩니다. 예, 우리가 데려갑니다라고 이걸 다 올렸어요. 공표를 해버렸어. 그 다음에 갑한테, 갑을 이렇게 데려가려면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전출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갑이 네, 가겠습니다. 광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에게 그 전출 명령을 제청했어요. 받았어요. 행안부 장관이 네,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도 내줬습니다. 그 후에 승진 발령을 받지 못한 갑이 이제 광주로 갔어요. 국가직 공무원이다가 지방직 공무원이 됐거든요. 갔는데 3급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해놓고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죠. 데리고는 가놓고 나서 승진 발령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갑은 2005년도 9월 30일 A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금 얘는 이제 지방공무원이 돼버렸어요. 이미 지방 위에서 지도 동의했잖아요. 법적 효과가 발생했고 얘 이제 지방공무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이 광주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 아니, 나한테 왜 승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3급 지방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라! 예, 라는 결정을 구하는, 무슨 말이에요? 의무이행 심판이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작이에요, 부작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니까 의무이행 심판일 수밖에 없죠. 예, 요거 이제 소청심사가 특별행정심판이죠. 네, 승진 임용 결정을 하라! 라는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2월 20일 날 이제 기각이 됐어요.
행정심판은 깨졌습니다. 이에 갑은 2006년도 3월 8일 2월 20일 다음에 90일이죠? 90일. 예,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90일 안 지났죠? A광역시장 이 임용권자인 A광역시장 상대로 해서 3급 지방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아까 행정심판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의무행심판이었고요. 소청심사가 기각됐으니까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원처분인 부작위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죠. 근데 이제 부작위가 위법이다. 여기는 의무행소송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작위 여파행위송을 제기해요.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합니다. 부작위 여파행위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소송 도중에 2006년도 3월 30일 날 피고 광주광역시장 쪽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죠. 민사에서는 행정에서 민사에서는 대리인. 그리고 저기서 형사에서는 우리가 변호인 이렇게 부르죠. 이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갑은 승진 임용을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답변서. 그러니까 갑이 소장을 접수했죠. 소장을 접수했으니까 저쪽에서 피고 쪽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근데 그 답변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이게 답변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부작위 여파행위송이잖아요. 응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 측에서는 우리가 응답할 이유가 없다. 쟤는 신청권 없다. 승진은 원래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인사권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다. 세상 언제 승진을 신청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냐. 승진을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승진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 새끼 승진 신청했는데 그거 부작위 한다고 좀 까불고 있다. 야, 그리고 봐라. 그리고 지가 승진 신청이라는 행위를 따로 했냐? 부작위 위법행위송은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다. 승진 결정은 인사조치로서 처분은 맞지만 신청 행위도 없었고 승진은 신청의 대상이 아니니까 신청권도 인정 안 되고 따라서 이 부작위 여파행위송은 각하해 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말해요. 나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 제정신 아니야. 부작위 위법행위송에서는 실체적 심리 안 하잖아요. 승진 임명을 하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향에 대한 심리 안 해요. 안 하는데 웬 또 이게 뭐 승진 임명하지 않는 게 정당하다. 웬 투머치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답변서를 딱 내놓으니까 이 갑은요. 뭐 어쨌든 제가 얼빵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얼빵은 해라. 답변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겠다고? 그렇단 말이냐? 이건 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다. 거부 처분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갑이.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소송 도중에 저 답변서라는 형식을 통해 거부 처분이 행해졌구나. 원래는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부작위가 맞았어요. 맞았는데 답변서를 통해 거부가 행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 갑이 거부처분 취소물에 소변경을 신청합니다. 소변경을 신청해요. 판례가 이거 허용했다고 했죠? 바로 이 판례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부처분으로 보아 8월 17일 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로 거부처분 취소로 소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교환적 변경을 신청했어요. 이제 부작위 여파는 필요 없는 거죠. 거부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집니다.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요. 그런데 다시 부작위 여파행위송, 제가 교환적 변경이죠. 구소 버렸던 부작위 여파행위송을 다시 갖고 오려고 그래. 다시 부작위 여파행위송을 추가적 변경. 추가적 변경은 뭐예요? 병합이잖아요. 병합, 소병합. 소병합을 청구합니다. 그럼 얘는 왜 소병합을 청구했냐면요. 사실관계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물론 저쪽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갑을 승진시키지 않는 게 맞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변호사가 소송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저 광주광역시장이라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을 위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답변서를 놓고
승진에 대한 거부 처분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소송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소송 도중에 왔다 갔다 한 이 답변서를 인사처분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법적으로 거부 처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갑의 입장에서는 너는 승진을 해주지 않겠어 라는 뭔가의 서면을 받았으니까 거부로군 라고 볼 수,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거부인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부작위 상태인가?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수용도 같이 재판을 해달라고 소병합을 청구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그 아까 엄청나게 긴 그 판례 사건을 딱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 판례 특이한 점이요. 첫 번째, 얘는 승진을 신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는 별도의 승진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약에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라면 저는 승진 신청행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얘는 신청행위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부작위 여파인 수용, 아니 처음부터 그 소청심사 음해행심판 이것부터 아예 부작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대상 적격부터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신청행위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요? 그러니까요. 이때 판례가 어떻게 봤냐면, 대법원이 어떻게 봤냐면요, 얘가 별도로 승진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한 적은 없는데, 네, 이경주 학생 왔습니다. 승진을 신청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소청심사를 청구했지 않느냐. 저 소청심사의 청구 행위는 승진을 시켜달라는 갑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승진 신청 행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봐버려요, 판례가. 무엇을요? 소청심사의 청구를 승진 처분의 신청으로 또이또이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들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저 소청심사의 청구를 승진 처분의 신청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소청심사의 결정,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또 따로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 소청 결정이 첫 번째 처분인 겁니까? 아니에요. 이때 판례는 어떻게 보냐, 이 소청심사의 청구는 승진 신청이자 또한 이것은 심판 청구이기도 하다. 승진 신청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고, 현재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 부작위 맞고,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로 의명심판도 거친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행위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저 소청심사 청구를 승진 임용 신청으로 봐줬기 때문에 실제로 승진 신청은 없었지만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 자체가 또 행정심판도 거친 건 맞다고 봐주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잖아요. 부작위도 포함되잖아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는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심판도 거쳐온 것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처분에 대한 신청행위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청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적격 통과, 이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승진 임용이 처분인 건 맞고, 그 다음에 신청행위의 존재도 저것으로 의제해 준다라고 쳐도 신청권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또 여기서 다툼이 생겨요. 아니, 승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맞아요. 신청권 없어요. 승진을 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냐? 이건 이거에서 해결이 돼요. 대내외 공표했다. 온 천지에다가 갑을
승진시킨다라고 광주로 데려가서 승진시킨다고 온 천지에다 알려놨는데 저거 어떡할 거냐 저거. 그쵸? 따라서 갑은 승진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 보호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배울 때 뭐라고 했냐? 근거법규설, 관계법규설,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뭐 근거법규라거나 관계법규에 그런 내용 없어요.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에서 이 원리까지 가야 돼요. 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 우리 헌법상의 법적 안정성의 원리. 여기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이요. 그걸 적용해버려요. 우리 헌법상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헌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사익보상 인정된다. 이렇게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거예요. 헌법을 근거로 사익보상을 도출해버려요. 법적 안정성의 원리에서.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어도 이렇게 원고적격 부분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사익보상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조리상 신청권을 또 인정시켜버립니다. 그 모든 문제는 이 대내외 공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공표하랬냐? 네가 무지하게 설레발 쳤잖아. 그럼 그 친구 신뢰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청권까지 인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작위가.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잘 봐봐요. 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된 시점은 2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를 제기한 시점은 3월 8일입니다. 재소기한 어때요? 처음에 부작위 여파 이송 제기했죠. 부작위 위법한 이송은 원래는 재소기한의 제한이 없죠? 하지만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치고 제기할 때는 기산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소기한 제한 받는다고 했죠. 이거는 행정수정법 20조 1항 단서의 특례 규정.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될 거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이 재결서 정보는 받은 2월 20일부터 90일 안에 가면 되잖아요. 지켰죠? 그러면 처음에 제기했던 부작위 여파 이송은 재소기간 준수해서 간 게 맞습니다. 부작위도 성립되고요. 문제 없어요. 적법하게 제기됐어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거부처분 취소를 한번 바꿔먹었죠. 이 친구가. 거부처분으로 보아. 바꿨죠. 언제 변경을 신청했어요? 8월 17일. 여기가 재결 나온 날이에요. 2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면 그 옛날에 90일 지났죠.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까지예요. 대충 8월 17일이에요. 근데 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의 종류의 변경 처리하면 뭐 인정돼? 소급표 인정되잖아요. 소급표 인정되니까 이 거부처분 취소이 처음에 제기했던 부작위 여파 이송 요때 3월 8일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소변경이 됐던 거예요. 좋아. 그러면 처음에 부작위 여파 이송 적법하게 제기됐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로 변경한 것도 인정이 됐어요. 근데 얘가 답변서가 거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병합을 청구했죠. 교환적 변경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기했던 부작위 여파 이송은 이미 털어버린 겁니다. 털어버리고 지금은 갖고 있는 게 거부처분 취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다가 부작위 여파 이송을 인제 갖다 붙이려고요. 그럼 이 부작위 여파 이송 재소기한 제한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정심판 재결 거치고 들어가는 소송이니까. 그래요. 여기서부터요. 2월 20일부터 90일이에요. 근데 앞에 소변경은 소급표가 인정되지만 뒤에 이 소병합에는 소급표 없잖아요. 소급표 없으니까 이 8월 17일 이후 시점에 추가적 변경 신청을 하는데 소병합은 소급표가 없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봐야 돼? 원래는 뭐 예를 들어 9월 15일이라 치면 그 9월 15일자에 이 관련 청구로서 병합 청구가 적법해야 돼요.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재소기한 이미 지나서 부적법하잖아요. 그쵸? 이 추가적 변경이 소병합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소급표가 인정 안 되잖아. 소변경과 달리. 우리 행정소법 10조 그 어디에도 소급표 규정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소병합. 근데 허용해요. 판례가. 와, 이 사건 안에 뭐 별게 다 들어있네. 그쵸? 이거 가지고 문제 내면 정말 많은 걸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병합이 왜 됐을까? 바로 지금 상태가 거부처분 취소이잖아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이걸로 해결된 거예요. 이걸로. 오케이?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이걸로 해결된 거예요. 우리 저거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그래서 무효 확인송을 제기해놨다가 나중에 취소를 예비적 병합 신청하죠. 이것도 예비적 병합이잖아요. 무효면서 80점이면서 취소 60점인 경우가 어떻게 존재해? 양립할 수 없잖아. 그래서 순서 매겨 예비적 병합 갈 수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가 있는 거부인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성립해? 양립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병합도 당연히 예비적 병합이에요. 주의적 청구로서 거부처분 취소송, 예비적 청구로서 부작위 여파인송이란 말이죠. 우선은 거부가 위법인지를 봐주세요. 근데 만약 거부가 없다면, 거부가 없어서 대상적 접근결로 거부처분 취소가 각하될 상황이라면 그럼 부작위 여파인송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무효 확인송과 취소송의 구조에서 우리 봤던 그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했지? 소병합에는 소급표가 없는데 인제 와서 제소기간 그 옛날에 지난 취소송을 이제 와서 병합해달라고 할 때 된다 안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건 원래부터 예비적 병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원고가 병합해달라는 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 처음에 제기된 데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 소변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주의적 청구가 거부처분 취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부처분 취소이 제기된 때 이 지금 병합시키는 병합 청구로 부작위 여파인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거부처분 취소가 언제 제기됐죠? 이때 제기됐죠. 여기서 하면 이미 지났잖아. 그렇죠. 그럼 안 되나요? 아니죠. 실제로 이 소변경 신청 시점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한 시점으로 봐야 되지만 여기는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처분 취소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부작위 여파인송을 제기한 시점인데 3월 8일이 그쵸? 저때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자고? 인제 병합 청구하는 이 부작위 여파인송은 거부처분 취소이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는 거니까 똑같이 3월 8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병합이 허용이 돼버립니다. 네, 우리 필기노트까지 설명을 다 마쳤고 네, 마지막으로 요 판례만 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위까지는 지난번에 봤던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한 줄 판례만 싹 보고 그 다음에 요 판례하고 여기 부분까지만 보면 돼요. 1심, 2심, 3심, 4심, 5심에서 맨 끝에 2008도 10560 이건데 지금 몰랐는 판례도 2008도 10560 이것도 2008도 10560 이 안에 부작위 여파인송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작위 여파인송은 판결 시까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 인용처분, 거부처분, 소극적 처분을 해서 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액이 없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여파인송은 원칙적으로 재소기한에 제한이 없지만 이거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소기한이 적용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도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여파인송은 소극적인 위법 상태, 위법한 부작위를 제거해서 네, 요건 절차적 심의설, 아까 본안 심리죠.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여파인송은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슨 말? 절차적 심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을 확인해야 된다. 요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다. 부작위 여파인송의
취소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충적 성격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필요성, 거부, 처분, 취소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네,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동일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요것도 있고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부터죠. 보세요. 시작. 4급 공무원이 당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네, 지방직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갑니다.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 공표, 요걸 근거로 신청권 인정시키는 겁니다. 신청권, 요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 임용에 대한 법률상의, 갑자기 웬 법률상의, 예,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 논리 펴려고 하는 겁니다. 사익보호성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권을 대내외 공표, 여기서 끌어들이고 앉아있죠. 네, 그러면 이건 뭘 근거로 사익보호성 때렸냐? 설명은 헌법상 원리로서 법적 안정성 원리, 이것밖엔 네,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여기서 헌법상 원리에서 도출을 해서 저 법률상 이익은 무슨 이익이에요? 신뢰보호 이익이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 이익. 대내외 공표했지. 믿었잖아. 그쵸? 이 갑의 신뢰보호 이익을 가진 자다. 얘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 임용을 신청할 뭐래요? 대내외 공표에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잖아요.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으로 인정된다 해버렸고요. 이러한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뭐래니에 갑자기, 예, 별도의 승진 신청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는데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에 보면요, 예, 전문에 보면 이게 이 소청심사 청구가 왜 승진 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다툼이 엄청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예, 결론 낸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이게 그 정말 지난한, 예, 다툼에서 나온 결론, 소청심사 청구는 승진 임용 신청이다. 그 결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승진 임용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돼를, 무슨 말이에요? 뭐 아무런 응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소리라고 자빠지지? 부작위 위협 확인 송이니까요. 그쵸? 응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다. 왜 있어요? 여기서 신청권이 있었으니까요. 응답 신청권 인정되면 응답 의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의무는 실체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와 좀 다르다고 했죠. 실체적 권리는 의무와 함께 사익보호성이 같이 요구되지만 절차적 권리와 의무는 그냥 또이 등치되는 거라고 했어요.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가 인정되고, 인정 안 되면 인정 안 되고, 위에서 신청권 인정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의무도 인정되죠. 그럼 이 무응답은 응답 의무 위반으로 위법 이렇게 되고요. 그럼에도 행정청이 위와 같은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무슨 권리? 법률상 이익 가진 자 또는 신청권 뒤에 가진 자, 법률상 이익에서 신청권 끌어냈죠. 권리자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처분 안 했다. 아무 응답 안 했다.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인용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응답 의무, 법률상 의무 위반돼서 위법한 부작위가 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뭐라고요? 처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아까 필기노트 봤죠?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네, 제소기간 제한은 굳이 둘 필요가 없죠. 왜? 부작위가 있는 이상 계속 이 소송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논리도 펼 수 있지만 기산일이 없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논리이긴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어쨌든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38조 2항에서 20조에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20조를 부작위법에 준용하고 있는 점을 비춰본다면 저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원래는 없는데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때 기산일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이익이 있으니까 제소기간이 없다. 이 논리는 별로야. 기산일이 없어서 제소기간이 원래는 없는데 거치면 기산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있어진다. 이 논리가 훨씬 적확하죠. 요건 조금 별로예요.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수정법 20조가 정한 제소기한 내에 무슨 말이에요? 20조이랑 단서, 제소기한 특례 규정. 재결소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얘기하는 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다. 이땐 제소기간에 제한이 생긴다. 다음 3번.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봐. 이게 바로 소송 대리인의 답변서 보고 어머 거부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거부가 있다고 봐서 처분 취소송으로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소를 뭐 한다고? 교환적 변경을 신청한 거예요. 교환적 변경 받아들여졌습니다. 변경을 한 후라고 했죠. 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위 위법 판송은 털어버리고 거부 처분 취소만 남긴 상태. 그런데 여기에 다시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병합 청구를 합니다. 아까 버렸던 부작위 위법 판송을 다시 가져오려고 그래요. 가져올 수 있나? 최초의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3월 8일 맨 처음에 거 적법하게 제기됐죠. 그 후 처분 취소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 취소에 의 추가적 변경 등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전부 제소기간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왜? 처분 취소물의 거부 처분 취소물의 교환적 변경은 원래 소급표가 인정되고요. 뒤에 있는 추가적 변경 소병합은요. 네, 이거는 예비적 병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 취소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제소기간이 결국 인정된다. 소변경도 인정되고 소병합도 인정되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했단 말이죠. 네. 준용하고 있는 점, 제소기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게 되면 거쳤을 땐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만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행정청이 부작위 상태에 있는지 지금 신청권 있고요. 네, 신청을 했어요. 꼴랑 소청 심사였지만, 근데 행정청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부작위 상태인지 소극적 처분을 하였는지 거부를 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관계를 답변서 제출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개입되어 답변서를 거부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입돼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효와 취소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거랑 똑같이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양쪽 모두 다 법률적 평가의 문제예요. 무효 취소도 거부 부작위 답변서 제출을 가지고 뭐라고 볼 것인지 문제도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이 계속 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부작위 위법 항의 소는 소이익이 없어. 요거 얘기했죠? 이미 목적 달성, 응답 나왔죠. 각하되는 거잖아. 그래서 소변경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되고 이 경우에 소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거부 처분 취소를 따로 제기해야 된다고. 그쵸? 해야 되는 등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취소의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거기까지 데려가는 역할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의 이러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동일한 신청에 대한 뭐라고?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송. 이게 두 번째 상황이죠. 1단계 부작위 위법 확인송, 2단계 거부 처분 취소송, 3단계가 거부 처분 취소송의 부작위 위법 소송의 병합 이거잖아요. 지금 2단계에 있는 이 거부 처분 취소송 상태잖아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뭐 한다고? 포함되어 있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전제 조건은 어쨌든 있어요. 그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시점에 부작위 위법 항의송이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는 깔려야 됩니다. 무효 쪽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해 부작위 위법 항의소를 제기하였으나 처음에 그랬죠. 그 후에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봐서 처분 취소를 교환적 변경을 한 후 이게 허용됐어요. 이게 아까 소변경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21조를 근거로 했던 거예요. 여기에 부작위 위법 항의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 위법 항의소가 적법하다면 이건 모든 건 다 된다. 준수된 것으로 보자. 라고 한 겁니다. 부작위 위법 항의소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당사자 소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이해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아이고 빨리 자. 안녕.